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오늘 아침 발사체를 또 쐈습니다. 발사 장소가 강원도 기대령 일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예,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주로 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기대령 일대, 강원도 원산 일대를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예. 그쪽이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곳이고 그동안 많은 도발을 한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반발의 강도가 수위가 좀 낮다. 예. 그래서 과연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도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분분했었는데 예. 역시 북한은 그냥 넘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기들이 좀 수위는 낮지만 어쨌든 반발을 했고 자기들은 한미 연합 연습을 북한을 향한 공격 연습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동안 과시했는데 아마도 오늘 비록 거리는 짧지만 예. 이 미사일이 일본이나 미국을 직접 타격할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만 방향만 전환하면 우리 한반도는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NSC 상임위가 소집이 되고 있는데 예의 분석을 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오늘 발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거리만 갖고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떤 미사일을 쐈느냐가 북한의 의도를 읽는데 사실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50km 정도의 사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은 솔직히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스커드 계열이 이제 그 스커드 B형 같은 경우가 사거리가 가장 짧아서 이제 한 330km 정도 하고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이제 거리를 조절하거나 혹은 공중 폭발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거리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고도가 낮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탄도 미사일을 한 300km 정도 쏘려면은 고도가 한 100km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250km를 쐈는데 고도가 높지 않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대함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8일에 보면 북한이 원산에서 이런 대함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추적해 보니까 고도가 거의 한 수 킬로미터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소위 시스키밍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해수면 위를 갖다가 스치듯이 지나가는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양쪽 다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경우건 아까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 자체는 결국 미국이나 혹은 일본을 닿기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미사일들을 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대남용 메시지를 담은 발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하나하나를 자꾸 이 시험 발사, 사실 이제 시험 발사라는 거는 그 어떤 미사일의 기술력을 높이고 군사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인데 예.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북한이 이런 발사를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이것이 탄도 미사일이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건 아니면은 이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대함 순항 미사일이건 간에 어떤 경우건 일단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행거리 250여 킬로미터라고 한다면은 지금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대함 미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됩니까?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양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나눠서 말씀했거든요. 예. 탄도 미사일은 글자 그대로 높이 쏘아 올려서 떨어지는 그 추동력, 예. 그걸 이용해서 이 파괴력을 높이는 그런 미사일이고 순항 미사일은 높이 날리지 않고 예. 수평으로 나르면서 가장 정확하게 타격하는 미사일인데 아마도 대함용이라면 순항 미사일로 해야 그 선박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함정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예.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3발을 쐈고 그중에 2발은 실패했고 1발은 이 발사 직후에 폭발을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태평양 사령부의 발표대로라면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스커드 B나 C나 이 스커드 계열은 오래전에 이미 실전 배치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렇게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그것이 시험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 실패, 폭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양 의원께서 말했듯이 지대함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건 예. 뭐냐 하면 이번에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해외에서 증원 병력이 도착을 하고 예. 그 증원 절차와 또 전쟁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절차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전략 자산을 뭐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미국 전략 자산을 향해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라든지 각종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함 미사일이라면은 그 예, 예. 대함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예. 탐지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논란을 많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제 예.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 사용 시에는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연료 주입도 연료 주입이지만 만약에 ICBM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사체에서 곧바로 못 쏩니다. 예. 워낙 열이 뜨거워가지고 별도 간이 발사대를 세워놓고 이제 쏘다 보니까 발사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할 경우는 사실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콜드 런칭이라고 그래서 곧바로 발사대에서 이제 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스압으로 공중으로 한번 밀어낸 다음에 거기서 점화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예. 발사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곧바로 차 세워놓고 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곧바로 사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문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안병군 기대령 지역 자체가요. 사실 예전부터 김정일 시절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참석을 했던 곳 중에 하나고요. 예. 그 2009년 7월 4일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거기서 스커드 5발, 노동 2발을 7발을 동시에 발사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그 미사일 발사의 일종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메카 같은 지역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 발사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만약에 스커드 계열이라면 여러 가지 개조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그동안 생각 안 했지만 스커드 계열 같은 미사일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 같은 걸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스커드하고 똑같은 크기나 프로파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높여나가려는 노력들 단순히 미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은 달리기 전에는 걸어야 되고 걷기 전에 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체 연료 이런 그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이 고체 연료를 갖고 ICBM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곧바로 미국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노력들을 북한이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제로서 3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첫 번째가 키일 체인이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이 되면 발사하기 전에 먼저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북한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또 자기들이 먼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습 역량을 최대한 높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고체 연료 방식이고 콜드 론치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게 이 이동 발사대를 과거에는 바퀴형을 예. 지금은 이 무한 궤도형으로 바꿔서 도로나 평지가 아니더라도 야지에서 어디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김정은이 최근에 국방과학원의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고체 로켓을 꽝꽝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지시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한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오늘도 묻어나고 있다 볼 수 있는 예. 거죠.
지금 그 사드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서 4기가 곧 배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드는 사실 그 지대함 미사일을 막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지대함이다, 뭐 지대공이다, 공대지, 공대함 이건 역시 발사 목표와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대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주 방향으로 날리는 그런 미사일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사드가 직접 타격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대함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우리 방향으로 쏜다면 그 적절한 높이와 거리에서 사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드가 막지 않는 그런 그 고도나 그런 거리라면 패트리엇이라든지 다른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비 체제들을 지금 구비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지대함하고 지대지 좀 예. 차이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대함은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대지,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상으로 쏜다. 지대함은 지상에서 이제 배로 쏘는 거겠고요. 예. 그래서 공대지하면 공중에서 뭐 비행기라든가 폭격기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디서 어디로 쏘냐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구분이 명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대지 미사일이 지대함 미사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커드 미사일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이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다를 통해서 쏴서 바다에 있는 함대를 격침시키기 위해서 쏜다. 거의 핵탄두 달아서 공격을 하면 충분히 정확도가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대함 순항 미사일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대함이니까 바다로만 쏘고 끝나겠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지상을 목표를 노릴 수 있게 소위 이제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그렇습니다. 비행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행 경로를 딱 그려놓고 지상의 어느 목표를 때리기만 딱 해놓으면은 이게 지 순항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안심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이게 바다를 향해서 쏜다고 해서 지상을 향해서 날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발사된 발사체 비행 거리가 250km로 좀 짧은, 어떻게 보면 단거리 미사일인데 미국을 좀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자기의 발언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아주 강력한 발언을 북한이 존중하기 시작했고, 북한이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나도 존중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성명을 내긴 했지만 수위나 그 내용이 조금 과거보다는 좀 낮고, 예. 그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그런 도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북한이 지난번 이 미 북간의 말폭탄이 있었고 괌포의 타격 운운하고 또 던퍼드 의장, 미국의 주요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몸을 낮추고 뭔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역시 자기들은 이런 한미연합연습을 북한 적대 연습, 불법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예.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사거리로 보면 250km 같으면은 직접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괌이나 이런 데 때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250km면은 우리 주한미군 기지, 평택 기지 다 들어갑니다. 예. 주한미군을 사격할 수 있지요. 그리고 동해상의 어느 지역으로 증원하는 미군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하는 미군 전력을 타격하고 주한미군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해서 아까 잠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번 미사일만 쏜 것이 아니라 선군절을 계기로 김정은이 직접 연평도와 우리 백령도를 특수부대가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UFG 연습이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걸 방어하고 나아가서 북한으로 진공을 해서 안정화 자유화 작전까지 다 염두에 둔 훈련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미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그 북한이 발사한 게 3발이고 예. 다 실패했다, 그렇게 발표를 예. 했는데
얼핏 시청자들이 볼 때 예. 오늘 발사한 세 발이 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기술 수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뜻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실패 성공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요, 사거리하고 뭐 방향만으로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난 4월에 북한이 이제 여러 차례 4월 초부터 중순하고 말하고 세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포하고 원산 지역에 쐈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였냐면 5월 14일 날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의 사전 발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 거 아니?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꼭 풀 레인지를 쐈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개발 단계에 있는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고도만 가다가 터트려보고 혹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점화만 시켜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뜨는지 확인만 해보고 이런 차분차분한 단계를 거쳐서 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외형적으로 그냥 사거리가 짧다. 그래서 뭐 풀 레인지 못 쐈다. 그래서 이걸 실패라고 평가한다. 이거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이 좀 순진한. 경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미 우리가 이런 경솔한 접근을 여러 차례 해서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작년 보면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발사했는데 다 실패라고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북한의 시험 의도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패다라고 너무 단정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가벼운 접근일 수 있고 예. 다만 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노동신문과 같은 그런 매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런 매체들을 자기의 선동선전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발사가 만약에 성공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언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번 시험 발사의 내용들을 공개를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 어떤 꼭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개 안 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예. 뭔가를 새로 개발하는 도중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만약에 지난번 화성 12형 발사나 14형 발사처럼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뭔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한다면 당장 지금 아마 중대 보도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오늘 몇 시에 하겠다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 그런 행동이 없다라는 거 봐서는 이것이 미국을 향한 강력한 도발이나 이런 거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오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8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을 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8번째인데요. 이렇게 북한의 잇따른 도발, 어떤 의도로 풀이를 해야 될까요? 예, 결국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8번이나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 예.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걸 이제 베를린에서 베를린 구상으로 발표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죠.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새 정부가 정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제재의 전선에서 이탈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대화로 나와라.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체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강한 동맹,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 이번에 또 한미연합연습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고 또 문재인 정부를 통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행보나 북한을 향한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뭔가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측도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을 유도하고 한미 간의 어떤 이간을 유도하고 또 국제 제재의 공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속내들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울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입니다. 예. 이번에는 특히 미군 규모를 예년보다 30% 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30% 정도가 줄어들었다. 한 7천여 명 정도가 이제 빠졌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북한에게는 여러 가지 사이드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예. 보통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고 나면 우리가 늘상 이 한미연합훈련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사상 최대. 예. 근데 이번에 사상 최대가 아니라 현 상태 유지. 근데 그 현 상태 유지도 우리 군이 더 들어가서 유지가 된 거지 미군은 되려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관포위 사격을 그 협박을 하니까 미국이 그 뒤로 물러나는구나.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병력은 추가적으로 안 보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하이튼 전략사령관이나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을 보내서 그야말로 주요한 그 지휘관 3인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특히 전략사령관이 한반도의 모든 자산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핵전쟁이 나면 핵전쟁 수행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역시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은 꺾이지 않았구나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되려 이번 발사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으나 직접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역시 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도 있겠지만은 22일 날 왜 그 미 재무부에서 대대적인 뭐 대북 제재, 뭐 대대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습니다만 미국 최근에 미 정부가 했던 제재들 가운데 의미 있는 제재를 이제 해서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 포함한 10개소 기관하고 개인 6명에 대해서 했단 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의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을 것이다. 네. 결국은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좋아하면서 야 이게 우리말 잘 듣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뭐 북극성 3형 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뭐 이 시기에 발사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영영 발사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북한의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나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즉각 보고가 됐고 NSC 운영위원회 곧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대응책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쨌든 도발을 했어요. 지금 이게 순항 미사일인지 탄도 미사일인지 분명히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탄도 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위반인 것은 분명하고 도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연일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미국 틸러슨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의 여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걸 무시하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오늘 NSC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번에 발사한 그 발사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오늘 회의 때 나눌 겁니다. 특히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발이 그냥 끝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 할 것이냐. 지금 태평양 사령부에서 실패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은 북한이 지금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면 공식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어떤 발표를 할 것이고 그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아마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들이 또 나오겠지요. 예. 양 의원께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뭐 보십니까? 일단은 대응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저 센터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 뭘 쏘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의도라든가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요. 일단 저는 되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늘상 사후적 대비를 하기보다는 발사할 때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6시 49분에 발사했으면 6시 50분에는 우리도 다른 식의 대응. 그래서 뭔가 너희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태세 여전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한국도 물론이고 미국도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런 제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지난 5일, 8월 초죠.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나왔던 제재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2371호를 이제 결의를 했고 예. 또 중국이 그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그것만 해도 일단은 김정은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은의 길을 완전히 꺾는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김정은의 운신의 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자세를 바꾸어서 정말 국제사회 요구에 응하도록 만들려면 좀 더 강도 높은 제재,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하고 그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남아있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돈줄을 죄는 것, 또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 그다음에 이미 파견돼 있는 근로자들을 아예 축소하고 추방시키는 것,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 여러 비군사적인 그런 조치들, 네. 김정은을 더 아프게 하는 조치들이 남아 있는데 얼만큼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